네,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의 이해 과목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의 이해 공부를 함께할 안혜지입니다. 네, 오늘 6번째 강의에서는요. 먼저 한국어의 높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높임법이 발달하였다라는 것은 한국어의 큰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이해에 대한 시험에서 높임법에 대한 문제 빠지지 않고 꼭 나타나는 빈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어의 이해, 높임법은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한국인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다른 부분의 오류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십니다. 관용적으로 이해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도 높임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뼛속까지 유교인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임법,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글쎄요, 뼈와 살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체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법적인 접근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함께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높임법의 방식, 높임의 방식이나 높임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한국어의 자음, 모음, 받침의 표준 발음을 알아보는 표준 발음법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는요, 표준 발음법, 한국어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한국어 어문 규정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어문 규정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국어 이론에 대한 공부와는 또 조금 다릅니다. 네, 조금씩 또 새로운 부분이 나오지만요. 조금씩 함께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임법입니다. 높임법이란 무엇인가요? 네, 말하는 사람 혹은 대상, 말을 듣는 사람 혹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높여주는 말을 높임법이다라고 합니다. 높임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의 높임법입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대우하는 것,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객체 높임법도 있습니다. 객체 높임법은요, 문장의 목적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법이다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문장의 청자를 높이는 것이 상대 높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어, 목적어, 청자, 높이는 대상에 따라 높임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높임법을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만 잘 차리면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체 높임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주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어가 뭔지는 4강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문장의 주인공, 서술하는 행동의 주체를 주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 그리고 상대 높임법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팁을 드리면요. 반말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안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은요, 주격조사 깨서나 전미사 님을 통해 실현됩니다. 또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해요. 네, 이것들을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문장, 여러분의 높임법 직관을 믿는 것입니다. 문장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동생이 집에 왔다. 네, 동생이 집에 왔다. 아무도 높이지 않은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의 주인공, 주체가 할아버지로 바뀐다면요. 할아버지가 집에 왔다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두 문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주격조사 이가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깨서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집에 오다였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동사 어간 오 뒤에 오와 과거를 나타내는 어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시가 생겼습니다. 오시었다. 줄여서 오셨다가 되었죠. 네,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깨서와 오셨다요. 무엇이 바뀜으로써요? 동생이 할아버지로 바뀌었더니 이러한 문장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동생 뭐였는데요? 주어요. 주어가 동생에서 할아버지로 바뀌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깨서와 시를 붙이셨습니다. 또 특수 동사들을 통해서 주체 높임, 주어의 높임이 실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볼게요. 동생이 밥을 먹는다. 자, 이번에도 주어인 동생을 할아버지로 바꿔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먹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라고 할 것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이가가 깨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격조사 깨서에 대해서 아까 공부를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밥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진지로 바뀌었습니다. 먹다는요, 동사인 먹다는 잡수시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을 다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요.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누구를 높이기 위해 내가 이 요소를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님도 볼까요? 우리 님이 들어간 문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셨다 같은 문장 봅시다. 자, 님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이 수업을 시작했다가 되겠죠. 누구를 높이지 않을 때 님이 사라집니까?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선생으로 격하시켜 말할 때 님이 떨어집니다. 님은 무엇과 관련된 요소입니까? 주어를 높이는 방법, 주체 높임과 관련된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객체 높임법입니다. 객체 높임법은 화자가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체 높임을 실현시키는 요소로는요, 먼저 조사 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깨 외에는 대체로 객체 높임은 특수 동사를 통해 실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PT에 나타난 것처럼 여쭙다, 들이다, 뵙다, 모시다와 같은 동사들이 목적어,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의 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를 주체 높임법에 관여하는 특수동사,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계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는 높임, 주체를 높이는 특수동사고, 엽줍다, 들이다, 뵙다, 모시다는 객체를 높이는 특수동사야 라고 통째로 구별해서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너무 피곤해지겠죠. 저는 그러기보다는 각각이 들어간 문장을 짧은 글짓기를 빨리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동생에게 용돈을 주었다. 좋은 일이죠. 용돈을 동생에게 주지 말고 할아버지께 드려볼까요? 나는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주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요? 나는 할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게가 깨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누가 바뀌었는데요? 목적어인 동생이 할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었다가 드렸다가 됐어요. 왜요? 목적어인 동생이 할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다소 혼란해질 여지가 있는데요. 정신을 잘 차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떨 때 깨나 들이다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이 깨나 들이다가 반말, 높이지 않는,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요소로 바뀌는지,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고려해 보시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화자와 청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었죠. 말을 하는 사람을 화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에 반해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청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요, 청자,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요.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상대 높임법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만약에 동생을 데려다 놓고 이 상대 높임법을 설명하려면 상대 높임법이 있어, 그런 게 있단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었나요? 어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종결어미요. 저희 지난 시간에 종결어미에 따른 문장의 유형 차이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결어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어미, 동사나 형용사가 변화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구간인 어미 중에서 문장을 마치는 어미를 종결어미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종결어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을 구분하는 데도 사용하지만요. 나아가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방과 나의 관계, 다시 말해 내 이야기를 듣는 청자와 나의 높음 관계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우리말에는 6가지의 어체가 있습니다. 어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개의 격식체와 2개의 비격식체가 있어요. 먼저 격식체는 합쇼체, 하호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고요. 비격식체로는 요즘 잘 사용하시는 해효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네, 이들 각각의 어투에 대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격식체입니다. 네, 각각의 말투는요, 명령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집니다. 자, 각각의 어투는요, 확인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각각의 어투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는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합쇼체, 하호체, 하계체, 헤라체에 해당하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서의 종결 어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요,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은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화자로 빙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격식체, 합쇼체, 하호체, 하계체, 헤라체부터 보겠습니다. 합쇼체입니다. 합쇼체는 가장 높이는, 격식체 중에 최고로 높이는, 상대를 높여서 말하는 어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합쇼체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합쇼, 이름에 낚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낚인다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요, 여러분 합쇼체라고 생각하면, 자, 합쇼체가 들어간 문장 만들어 볼까요? 아마 10중 8구가 어서 옵쇼 대답하십니다. 이러면 낚이신 거예요. 합쇼라고 하기 때문에 어서 옵쇼 이래버리면 누가 쓰는 문장이 돼요? 네, 조직폭력배가 사용하는 문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합쇼체는요, 하십시오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권장하신 분들이 어서 옵쇼 하는 그 합쇼가 아니고요. 하십시오체가 줄어서 합쇼가 된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합쇼체의 이해에 대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십시오체를 쓰는 사람으로 빙의해 봅시다. 평서문, 우리 같이 선생님께서 지금 공부를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합쇼체의 의문문 써봅시다.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높여서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공부를 어떻게 하시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명령문, 선생님 공부를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겠죠. 청유문, 선생님 우리 같이 공부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시지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탄문의 경우엔 어떨까요? 네, 평서문과 동일하게 해서 느낌표만 찍어주실 수, 억양만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공부를 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우체입니다. 하우체는 예전에 사극이 유행할 때 하우체가 다시 인터넷에서도 한동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지난 얘기 되겠습니다. 하우체는 그 유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은 잘 쓰진 않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하우체를 쓰는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우체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극 속의 인물이 되어보겠습니다. 하우체는 청자를 선생님처럼 높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청자가 제법 나와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높은 동기나 조금 친한 형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극에서 어떻게 하나요? 선비들이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높여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하는 대상에게 하우체를 사용하곤 합니다. 혹은 양반님네들이 남편이 부인에게 하우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되게 굉장히 기품 있는 선비가 되어서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우체를 써보도록 합시다. 여보게 정도로 청자를 설정할까요? 자, 여보게 공부를 자네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보게 자네 공부를 하오 되겠습니다. 친구에게 공부를 하라고, 우리 벗에게 공부를 하라고 명령, 좀 공부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보게 요즘 자네 공부를 좀 하오, 혹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구려 정도 되겠습니다. 하오나 하구려가 둘 다 사용됩니다. 자, 청유, 나의 벗에게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보게 우리 함께 공부를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의 벗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네 공부를 참 잘 하는구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네 공부를 요즘은 좀 하오? 자네 공부 좀 열심히 하오, 혹은 하구려. 우리 같이 공부를 합시다. 아니, 자네 공부를 정말 잘 하는구려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은 하계체입니다. 하계체도 오늘날엔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하우체보다 조금 더 낮춘말 되겠습니다. 마구 대할 상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높일 필요는 없는 상대에게 사극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 역시 현대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도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육점을 하고 있는 우리 푸주간 이서방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서방, 이 고기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고기는 얼마나 하나, 혹은 얼마나 하는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계열성을 맞추기 위해 계속 쓸데없이 이서방의 아들에 대해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서방의 아들에게 공부를 잘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서방 자네 아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게, 하게가 되겠습니다. 자네 일을 열심히 하게. 자, 왠진 모르겠지만 이서방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하자고, 같이 열심히 하자고 청유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함께 공부를 잘, 일을 잘 하세라고 하실 겁니다. 이서방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감탄해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서방, 자네 공부를 정말 잘 하는구먼 되겠습니다. 네, 하우체와 하계체는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덜 중요하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 하우체를 한번 복습했던 것처럼 하계체도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이서방, 고기가 얼마나 하나, 얼마나 하는가? 이서방, 일을 열심히 하게. 이서방, 우리 함께 일을 열심히 하세. 자네 일을 정말 잘 하는 구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헤라체입니다. 헤라체의 어려운 점은요, 해체와의 구분입니다. 우리 조금 뒤에 비격식체에 가면 해체를 배울 건데요. 일단 헤라체의 내용을 다 확인을 한 뒤에
해체를 보면서 차이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라체 볼게요. 해라체는 정말 낮추어서 말해도 되는, 정말 격이 없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자식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굉장히 감정이입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나의 자식에게 묻습니다. 너 요즘 공부를 좀 하기는 하니? 혹은 하나? 공부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명령문, 얘야 공부 좀 해라. 청의문이요. 얘 우리 같이 공부를 하자. 감탄문, 얘 너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 하는구나 되겠습니다. 높임법 격식체 쭉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4개의 격식체가 있었어요. 합쇼체, 하호체, 하계체, 해라체입니다. 합쇼체는 무엇입니까? 가장 높여서 대상을 예우해서 하는 말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쇼, 어서 옵쇼가 아니고요. 하십시오의 줄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합쇼체는 큰 문제 없습니다. 하호체와 하계체, 우리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 어투이기 때문에요. 조금 연습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호체는 합쇼체처럼 반드시 높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정도, 이 정도의 청자에게 사용하는 어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오 혹은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있겠습니다. 하계체는요, 조금 더 낮추어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상,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 나보다 확실히 낮은, 지위나 연령이 낮은 대상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네, 하나, 하는가, 하게, 하세, 하는구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해라체, 나보다 확실히 연령이 어리거나 지위가 확실하게 낮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다, 하니, 하나, 해라, 하자, 하는구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비격식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오늘날 잘 사용하는 건 3개죠. 격식체 중에 합쇼체, 그리고 비격식체, 해요체와 해체인데요. 해요체와 해체, 우리가 잘 사용하는 어투들입니다. 해요체는 어떻습니까? 비격식체 중에서 상대를 높여서 말하는 어투입니다. 해체는요, 비격식체 중에 상대와 격이 없을 때, 상대를 높이지 않아도 될 때 사용하는 말투가 해체 되겠습니다. 해요체와 해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해요체, 엄마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요즘 일을 열심히, 엄마 요즘 건강해요? 명령은요? 물론 건강하다의 명령문이 쓸 수 없지만요. 다른 걸 해봅시다. 그럼 엄마에게 뭘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에게 공부를 명령해 봅시다. 엄마, 공부 좀 해요. 청유문, 엄마 우리 같이 공부를 해요. 감탄문, 엄마 공부를 정말 잘 해요. 하는군요. 하군요.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다 해요죠. 제가 지난 시간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종결 어미를 통해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동일한 종결 어미를 억양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딱 나타나죠. 평서문 해요, 의문문 해요, 명령문 해요처럼 동일한 종결 어미가 억양만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문체, 다른 유형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체도 볼게요. 동생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너 공부 좀 해? 너 공부를 좀 지금 해. 청유문, 우리 같이 공부해. 감탄문, 우리 같이 너 정말 공부를 잘해. 잘하는군.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격식체, 합쇼체, 하호체, 하계체, 해라체 4개의 격식체와 해요체와 해체 2개의 비격식체를 보았습니다. 비격식체는요, 사실 감탄문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다 똑같이 나타나니까요. 다만
비격식체에 해요체와 해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격식체,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는 문장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다 외우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입에 붙이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어에 의해 우리 뒤에서 할 얘기들 재미없고 머리 아픈 이야기들 투성인데요. 그러다가 이거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입에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우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보기를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오시오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오십시오 무슨 체인가요? 하십시오 합쇼체 되겠습니다. 오게는요? 하계체 되겠죠? 오너라는요? 와라 헤라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객체 높임법을 사용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1번 그건 선생님께 여쭤봐. 2번 어디 가는 길이세요? 3번 그분이 오셨어요. 4번 빨리 집에 가봐 되겠습니다. 이거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객체 높임법을 사용한 문장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1번 그건 선생님께 여쭤봐 되겠습니다. 네, 높임법, 어떤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해당 문장에서 높임 요소를 싹 지우는 방법, 싹 지우게 되는 상황을 설정해 보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선생님께 여쭤봐. 지금 높임을 나타내는 요소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께, 네, 조사께와 특수동사 여쭤보다 있겠습니다. 자, 이거 물어보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친구에게 물어봐. 선생님을 친구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바뀌는 선생님과 친구,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주어가 아닌 객체, 상대, 대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그건 선생님께 여쭤봐는 객체 높임법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누굴 높이고 있습니까? 높이는 요소 어디 있죠? 세요인 것 같아요. 자, 어디 가는 길이니?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바뀌죠? 듣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죠? 듣는 사람이 윗사람인 경우엔 어디 가는 길이세요? 라고 물을 것이고요.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 내가 높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디 가는 길이니?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어도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는 길이세요? 주어 누구예요? 당신은 되겠습니다. 그죠? 당신은 어디 가는 길이세요? 주어가 당신 혹은 선생님, 높여야 되는 사람인 경우엔 세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높여야 되는 사람이 동생인 경우엔 너 어디 가는 길이니? 세도 사라져요. 그래서 2번 같은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도 높이고 듣는 사람인 상대도 동시에 높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높이지 않고 있죠? 3번 볼게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 경우에도 2명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오셨어요를 그분을 바꿔봅시다. 걔가 왔어요. 어떻습니까? 주어인 그분을 걔 혹은 그 친구로 바꿨더니 오셨어요가 왔어요가 됐습니다. 시가 떨어졌죠? 이 시는 그분, 주어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이 오셨다라는 말을 엄마에게 할 때는 엄마, 그분이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친구한테는요. 야, 그분이 왔어. 그분이 오셨어 라고 할 것입니다. 어때요? 종결어민 어요는 상대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역시 주어와 상대를 모두 높이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대 높임법에 따른 가다의 활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읽지 않고 먼저 풀어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하계체 가거라 되겠습니다. 쉽죠? 하십시오체는 가십시오. 하오체는 가오나 가시오. 시는 상관이 없죠. 하계체는 가게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높임 문제의 가장 어려운 끝판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중 높임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 실장님은 3살 된 아드님이 계셔. 2번, 정윤아, 교수님께서 너 연구실로 잠깐 오라고 하셔. 3번, 내가 교수님께 어디에서 모이는지 물어보고 올게. 4번, 이제 저희 나라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함께 풀어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번, 3번, 4번은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인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한국어의 이해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1번은 왜 답이 아닌지, 3번은 왜 답이 아닌지, 2번은 왜 답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문제를 10개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실장님은 3살 된 아드님이 계셔. 계시다. 계시다는 누구와 관련되나요? 네. 계시다는 아드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실장님만 높이면 돼요. 그죠? 실장님의 아드님까지 높일 필요는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실장님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실 필요 없는 것 같죠?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실장님은 3살 된 아들이 있으셔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이요. 내가 교수님에게 어디서 모이는지 물어보고 올게. 일단 굉장히 버릇이 없는 문장입니다. 어디를 고치면 높임을 잘 사용하게 될까요? 네, 일단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듣는 대상은 아랫사람이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내가 물어봐야 하는 대상은 확실히 누구죠? 교수님이죠. 높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교수님에게가 아니라 교수님께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4번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네, 저희 나라가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우리를 높이는 말이 저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높여서 말할 때 상대, 더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희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옳은 문장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 나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대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든 우리나라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이제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문 규정, 지금부터는 3주에 걸쳐서 어문 규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국어 규범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 규범에도 체계가 있어요. 먼저 국어 규범은 크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나뉘고요. 표준어 규정은 다시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으로 나뉩니다. 저희는 표준 발음법을 먼저 배우고요. 다음 주부터 한글 맞춤법을 공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준어 사정 원칙을 공부할 거예요.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유는요, 비교적 표준 발음법이 덜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관과 가장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2강과 1강에서 의문론을 배웠죠. 그 의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을 토대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표준 발음법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모든 어문 규범들은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문을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체계들은 다 나와 있어요. 네, 저희는 표준 발음법의 경우에는
각각의 항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모든 항을 다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문제에 좀 잘 나오거나 혹은 우리가 헷갈려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 혹은 여러분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확인해야 되는 것들만 뽑아서 가져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이후 배우는 한글 맞춤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을 전부 있는 걸 하나하나 다 공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루지 않은 다른 맞춤법에 대한 내용들, 표준 발음법에서 빠져있는 내용들 궁금하시면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의 전통과 합리에 대한 직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표준어의 자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문에서 자음과 모음 배웠던 것 기억하시죠? 이 친구들입니다. 우리 의문론에서는 이 기역, 니은, 디귿의 발음들 그, 느, 드, 르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분류도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분리했습니까? 발음이 생겨나는 장소, 조음 장소, 조음 위치, 그리고 발음이 생겨나는 방법, 팡하고 터지는지, 마찰이 일어나는지 같은 걸로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각각의 소리 말고 이 자음들의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 앞에는 이 앞에 해당 자음을 넣고요. 두 번째 음절에서는 의의 밑에 종성에 해당 자음을 넣는 식으로 해서 이름에서 초성에서의 발음과 종성에서의 발음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자로 병기를 하다 보니까 해당 한자가 없는 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윽, 기윽이 되어야 되는데 윽이 없었기 때문에 기역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조금 있고요. 중요한 거, 기역이 있다고 해서 키역 아니죠. 키읔은 키읔입니다. 디귿이라고 해서 똑같이 티귿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티읒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된 소리들이요. 네, 혹시라도 끼역, 띠긋 아니겠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음입니다. 우리 모음에 대한 이야기도 1강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2강에서 있었네요. 기억하시죠?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하는데요. 네, 아, 에 이렇게 10가지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강에서 덧붙여 드렸던 내용, 외와 위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외, 위라고 발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준 발음법 할 때는요, 의문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음을 확인하면서 수업을 하면 좋을 텐데 온라인 강의이다 보니 그럴 수 없다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충분히 잘 읽어주고 계시다고 믿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읽으시나요? 가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제가 밑에 파란색으로 쓴 글씨에 어떻게 했냐면요. 대괄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은요. 발음을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저라고 우리가 적지만요. 발음 어떻게 합니까? 가저라고 발음하십니다. 두 번째요. 쩌라고 발음하시죠. 세 번째요. 다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이걸 가지어, 찌어, 다치어 라고 발음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해당하는 항 내용 보겠습니다. 5항입니다. 5항의 다만이에요. 다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지어, 찌어, 치어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여로 발음하지 않고요. 어로 발음합니다. 저, 처로 발음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은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네, 우리 답안에 있는 이 내용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표준 발음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한 80% 이상을 이미 표준적으로 발음하고 계세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이렇게 항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나 다처를 어떻게 발음하지? 그냥 다처로 발음하는구나 라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으시나요? 계집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계집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계, 시계. 3번 많이 갈리죠. 지혜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혜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소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발음하는지 볼게요. 다만 2번입니다. 예와 리에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와 리에. 초성이 이응이나 리을이 아닌 경우에 예는요, 에로 발음함을 허용합니다. 계집, 계집, 시계, 시계, 지혜, 지혜가 모두 맞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발음하고 계세요. 어떻게 읽으시나요? 첫 번째요. 무늬라고 읽으시죠. 두 번째요. 띄어쓰기라고 읽으십니다. 세 번째요. 희망이라고 읽으실 겁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모음,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의 경우에 의를 살려서 발음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발음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문의, 뜨이어쓰기, 흐이망이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발음과 표준 발음법의 규칙은 정확하게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을 살펴볼게요. 제5항의 다만 3번입니다. 다만,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렇지만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시를 이렇게 항을 놓고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실제 단어, 실예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문의, 뜨이어쓰기, 흐이망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발음이 이미 충분히 표준 발음법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표준 발음법에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표준 발음법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발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항의 내용을 모두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발음 직관을 믿으시고 해당하는 예시를 빨리 찾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발음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예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예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 나아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받침의 발음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부억이라고 발음하십니다. 그죠? 발음을 해볼 뿐 아니라 그 발음을 다시 표기로 적는, 발음 기호를 맞춰서 적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수어 통역사 필기시험을 보시는 분들 아마 수어 지화는 다 익숙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보고 내가 뭐라고 발음하고 있는지 지화로 한번 적어보셔도, 지화로 표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억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우리 부억라고 발음하지 않죠? 부억이라고 기역 받침으로 발음합니다. 두 번째는요. 닭다 되겠습니다. 닭다, 그쵸? 쌍기역이 아니라 다의 기역 받침이고요. 닭다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옷이라고 발음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요. 있다라고 발음하실 겁니다. 그 다음요. 빗다. 그 다음은요. 꽃, 솥
어떻습니까? 네, 받침이 다 바뀌어서 나고 있어요. 저희 1강에서 배웠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어에서 종성, 마지막 소리에는 그느, 드르, 무브, 응만 올 수 있다. 그느, 드르, 무브, 응에 7가지만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키읔이, 부억, 키읔 받침이 와도요. 닦다, 쌍기역 받침이 와도요.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역으로 발음이 돼요. 이것을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받침에서 자음을 발음할 때 파열을 다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2강으로 기억을 되새겨 볼게요. 2강과 1강 그 사이요. 우리 파열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프 같은 경우에 3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떻게 3가지죠? 흡 하고 숨을 모으는 과정이 있고요. 숨을 흡하고 모았다가 그게 빵 하고 터지면서 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터지는 세기에 따라서 평음인지 뿌 경음인지 혹은 프 격음인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받침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맨 마지막 단어를 발음할 때 아무도 앞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앞. 그죠? 터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터지기 전에 말을 맞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뿌, 프, 뿌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 하고 끝나기 때문에 다 비읍이 되죠. 부억과 닦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억, 닦으다 라고 파열을 끝내지 않아 버립니다. 억 하고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키읔이든 쌍기역이든 기역이든 똑같이 억, 닭으로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 있다, 빗다, 꽃, 솥도 마찬가지죠. 다 디귿으로만 발음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실제로 표기에서 종성의 자리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국어에서는 딱 7가지만 끝소리에서 발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그느, 드르, 무브, 응이 되겠습니다. 네, 파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침소리라는 그느, 드르, 무브, 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침 중에 쌍기역과 키읔은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또 시옷과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은 대표음인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피읍은요, 대표음인 비읍으로 발음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각각 외우셔도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억, 닦다 단어들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당연하게 기역으로 발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우시는 것보단 부억과 닦다를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받침의 발음을 여러 개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읽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하셨던 것처럼 읽어보시고 해당 발음을 지화로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으시나요? 네, 넉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안따 되겠습니다. 밑에는요. 조금 어려워질 텐데요. 여덟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넓다. 그 다음요. 외골. 그 다음 할다. 마지막 없다 라고 발음을 하시면 성공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아까 파랑의 내용 읽어드렸죠. 한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에는 그느, 드르, 무브, 응만 온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겹받침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리고 1강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 중에 하나로 소리의 첫 번째, 초성이든 종성이든 자음군, 자음이 여러 개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만 발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느, 드르, 무브, 응 사이에서만 발음이 나야 해요. 요거요. 일단 보겠습니다. 가장 제1원칙. 둘 다 발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첫 번째 단어를 넋스 혹은 앉으다
라고 발음하지 않죠. 너무 이상하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씩만 발음합니다. 네, 그게 대원칙이에요. 없다도요. 우리 없다를 없다라고 발음하는 분 안 계시죠? 반드시 하나만 네, 발음을 하실 겁니다. 리을이 들어가는 경우에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조기서부터 영어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리을을 알처럼 발음하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여덟, 뭐 넓다, 닭, 막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발음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무조건 종성에서 두 개를 발음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씩만 발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덥인가, 여덜인가, 넓다인가, 넓다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표준발음법에서 다 하나하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제4장 받침의 발음입니다. 제10항 겹받침, 기역시옷, 니은지읒, 리을비읍, 리을시옷, 리을티읒, 비읍시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제11항 보겠습니다. 겹받침, 리을기역, 리을미음, 리을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외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렇지만 곤란하겠죠. 보시면 10항과 11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10항에 있는 내용들은 각각 앞에 기역과 숏 두 개의 받침 중에 앞에 있는 발음을 따라가고요. 11항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 있는 발음을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 두 개를 통으로 외우지 않는 이상은 구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리을로 시작되는 겹받침 중에도 리을비읍, 리을시옷, 리을티읕 같은 것은 각각 리을로 발음이 되는데 리을기역, 리을미음, 리을비읍은 뒤에 것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원칙을 명확하게 알려드렸죠. 대원칙 무엇입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할 거예요. 네, 여덜, 넓다, 외골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두 개가 발음되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씩 빼보세요. 하나씩 빼고 발음해 보시고 둘 중에 익숙하신 거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볼까요? 넉스라고 둘 다 발음할 수 없으니까 넉 아니면 넛이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넉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앉으다라고 발음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야 할 거예요. 니은을 빼서 아따가 되거나 지읒을 빼서 안따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익숙하시죠? 안따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단어 먼저 볼게요. 우리 없으다라고 둘 다 발음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없다, 시옷을 빼거나 비읍을 뺀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시죠? 없다라고 발음하실 겁니다. 리을이 들어가면 조금 애매해져요. 여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넓다 안 된다고 했어요. 여덥, 리을을 빼서 여덥, 넓다가 되거나 비읍을 빼서 여덜, 넓다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익숙하신가요? 비읍을 빼는 게 더 맞는 발음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맞아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골스 안 되기 때문에 리을을 빼서 왜 곧이 되거나 시옷을 빼서 왜 골이 돼야 돼요. 둘 중엔 어느 것이 낫습니까? 왜 골이라고 여러분의 직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할따 마찬가지입니다. 할트다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핫다나 할따가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서는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네, 할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겹받침과 관련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점검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와 표준 발음법 중 자음, 모음, 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우리 높임법 체계에는 세 가지 높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두 번째는 주어가 아닌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내 말을 들어주는 청자, 다시 말해 상대를 높이는 상대의 높임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일단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비교해 볼게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각각 특정한 조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요. 또 특수한 동사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을 다 외우실 수도 있어요. 시는 주체를 높이고 깨는 객체를 높이고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문장을 바꿔봐라. 내가 이 시나 깨를 떼어내려면 누구를 바꿔야 되는지, 누구를 낮춰야 되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조금 체계가 달라졌죠. 듣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른 어투, 다른 문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4개의 격식체와 2개의 비격식체가 있었고요. 이 6개의 어투들이 각각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평서문, 의문문에 따라서 다른 종결 어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개의 격식체와 비격식체 기억하시나요? 일단 격식체로 하십시오를 얘기하는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었고요.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격식체의 경우에는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의문문, 평서문에 따른 종결 어미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억양을 통해 의미가 분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격식체인 4가지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다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해당 상황을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빙의해서 입에 붙여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문 규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표준 발음법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항을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 없이 그때그때 맞는 발음, 맞는 실례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 나의 직관을 최대한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표준 발음법 중에서도요. 자음의 발음과 이름, 그리고 모음의 발음, 마지막으로 받침의 발음, 그중에서도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일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할 얘기가 남아서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표준 발음법의 2번째 시간입니다. 표준 발음법, 우리 오늘 배웠던 겹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조금 더 예외적인 부분 혹은 여러분의 직관과 달라서 조금 추가적으로 외우거나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동화, 음과 음이 닮아갈 때의 발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